안녕하세요. 모건대학교 정보보호 개론 수강생분들. 벌써 마지막 강의입니다. 금방 강의 이후 다음 주 말씀드렸다시피 팀즈를 통해서 기말고사를 시험할 예정입니다. 그럼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가상사설망 VPN, 그 중에서도 IPsec VPN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첫 번째 IPsec의 개요, 그 다음엔 IPsec의 구조, 그 다음에는 IPsec에서 사용하는 보안 페이로드, 그리고 네 번째는 IPsec을 위한 키 관리 부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IPsec 개요입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IP. 이 IP는 호스트에서 호스트까지 통신, 즉 보내는 컴퓨터에서 받는 컴퓨터까지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우리가 흔히 IP 주소를 IP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예요. 우리가 패킷에 메시지를 적어서 송신지와 수신지 정보를 기입하여 보내면 수신자는 해당 메시지를 받아서 해당 메시지를 수신한 사람이 기입된 수신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이 IP 프로토콜을 통해서 수행을 합니다. IP를 통하지 않고 현 인터넷을 통해 통신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이러한 패킷 전송이라는 주 기능 이외에도 몇 가지 부가적인 기능이 추가되었지만 보안적으로는 취약합니다. IP 프로토콜은 도청, 패킷 변경, 무인증으로 인한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송 중인 데이터그램을 도청하는 IP 스니핑, 그리고 송신지 주소를 위장하여 전송 중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스푸핑, 비인가자임에도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IP 스푸핑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IP 계층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암호학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기밀성, 무결성, 인증 등 보안성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되는 것이 VPN, Virtual Private Network라는 가상사설망을 구축을 합니다. 이 VPN을 구축을 통해서 해커나 정부 기관으로부터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통신 보안성을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VPN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퍼블릭 네트워크에서 송신자, 수신자를 위한 전용선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때 전송되는 패킷을 터널링 프로토콜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송신지에서 수신지까지 터널을 만들므로써 기밀성을 유지합니다. 피지컬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태핑 등의 물리적인 보안에 취약하므로 암호화 기술을 통해서 통신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요. 외부망뿐만 아니라 내부망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곳곳에 퍼진 지사들 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사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VPN의 형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호스트, 게이트웨이 투 호스트, 그리고 게이트웨이 투 게이트웨이 형태입니다. 호스트 투 호스트 이는 말 그대로 단일 호스트에서 호스트까지 VPN을 구축하는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뒷단의 서브넷과 그리고 단일 호스트와의 VPN을 구축하는 것을 게이트웨이 투 호스트 형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서브넷과 서브넷 이렇게 두 서브넷 간의 VPN을 구축하는 형태를 게이트웨이 투 게이트웨이 형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VPN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사용자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맞는 형태로서 VPN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사설망 VPN 기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OSI 7 레이어 중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 지원되는 PPTP, 그리고 L2TP, 그 다음에 L2F와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에서 지원되는 IPsec, 전송 계층에서 지원되는 SSL이 있습니다. PPTP는 Point to Point Tunneling Protocol의 약자로서 지점 간 터널링 프로토콜입니다. 가장 오래된 VPN 기술로서 BIP 프로토콜을 보호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설정되어 있어야 되며 비보안 프로토콜로서 보안성이 취약합니다. 더불어 터널당 하나의 세션만 구축이 가능합니다. 다음 L2TP, 이 L2TP도 BIP 프로토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PTP 프로토콜과는 다르게 다수의 세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서버를 사용하여 인증을 수행하는 레디우스 인증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전송 전에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성을 제공하는 IPsec 프로토콜과도 함께 구현하기도 합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지난 프리즘 프로젝트 파트에서 말씀드렸었죠. 이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중 하나가 이 L2TP 프로토콜이 NSA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2TP는 PPTP와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다음 L2F, 이 L2F는 Layer 2 Forwarding의 약자로서 원격지 ISP 장비에서, 즉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장비에서 액세스 서버 측의 터널 서버로 L2F 터널을 생성하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분할이 필요하며 클라이언트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통신은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PPP, Point to Point 프로토콜, 데이터 링크 계층의 터널링 프로토콜인 PPP에 의존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설명드릴 IPsec 프로토콜은 대부분의 운영체제에 지원되고 있으며 게이트웨이 투 게이트웨이, 앞서 말씀드렸던 서브넷 간의 VPN을 구축하는 게이트웨이 형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서브넷의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설치 없이요. 다양한 인증 프로토콜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IP 기반 통신만 보호가 가능하며 앞선 게이트웨이 형태를 빼고는 호스트가 직접적으로 연결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경우에는 서브넷 간의 가상사 설명은 VPN이 연결이 되지만 서브넷 뒷단의 엔드포인트 간에는 보안 성능을 위한 별도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SSL은 전송 계층에서 지원되는 기술로서 현재는 TLS 1.3까지 발표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버, 클라이언트가 필요하며 어플리케이션 별도로 구성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계층을 피지컬, 그리고 데이터 링크, TCP/IP, 그 외 이상 프로토콜, 그리고 이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분류를 한다고 해봅시다. 아래에서부터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PPTP와 L2TP, L2F가 보안 기술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TCP/IP 쪽에서는 IPsec, 그리고 그 외 이상 전송 계층 이상에서는 SSL과 TLS, SSH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메일의 보안을 위해서는 SMIM이나 PGP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층들의 보안 프로토콜 위에 e-commerce 등의 기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이 동작을 합니다. IPsec 프로토콜은 계층에서 작동을 하고요. 그럼 IPse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Psec은 IP Security의 약자입니다. IETF에서 IP 보안을 위한 개방형 구조로서 설계한 표준으로서 1995년 표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VPN 구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IP 계층에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위 계층으로 변경이 불필요합니다. 즉, 어플리케이션과 독립적으로 수행됩니다. 인증을 위해서 MAC, 메시지 인증 코드와 그리고 인증키를 이용해서 인증 기능을 제공하는 AH 프로토콜과 그리고 메시지 인증 코드와 암호화를 이용해서 무결성과 기밀성 등을 제공하는 ESP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IPsek을 사용하는 이유, 앞선 VPN 기술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앞서 보았는데, 그럼 IPsek의 이점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Psek은 방화벽의 IPsec 기능을 이용하면 모든 트래픽의 IP 패킷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 장비와 라우터 간의 모든 트래픽에 대한 보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태에 따라서 사용자나 서버의 소프트웨어 변경이 불필요하게 구현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서 트래픽을 별도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경우에는 사용자 장비 변경 없이 앞단의 라우터 또는 게이트웨이 단에서 터널링을 통해 최종 사용자까지의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요, 각 사용자들이 있고요. 각 사용자가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IP 헤더와 그리고 페이로드 형태로 전송을 한다고 하면은, 사용자는 평상시와 같이 네트워크 장비까지 패킷을 전송한다고 했을 때 네트워크 장비는 다음과 같이 AH 또는 ESP 헤더를 추가하여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네트워크 장비까지 동일한 형태로 운송이 되다가 여기서 IPsec 헤더를 벗겨서 사용자에게는 전송 시와 동일하게 IP 헤더와 그리고 IP 페이로드 형태로 또 전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렸던 게이트웨이 투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이죠. 이런 IPsec 기술은 회사와 지역 지점 간의 연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피지컬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인 형태로서 비용적인 부분을 절약이 가능하고요. 또한 인터넷을 통한 안전한 원격 접속으로 역시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사, 즉 또는 파트너사와 안전한 엑스트라넷, 외부망과 그리고 내부망에서도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럼으로써 인증과 기밀성, 그리고 사용되는 키의 교환을 통한 안전한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IPsec 기술을 이용해서 무엇보다도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보안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RFC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가상사설망의 필요성, 그리고 사용되는 가상사설망의 종류들, 그리고 간략한 IPsek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장에서는 IPsek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sek의 구조입니다. 이 IPsek이 제공해주는 서비스로는 접근 제어, 그리고 비연결 무결성, 그리고 데이터 근원지 인증, 재전송 공격 방지, 그리고 기밀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접근 제어는 사전에 설정 정보를 아는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비연결 무결성이라 하면 메시지 인증 코드를 이용을 해서 무결성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근원지 인증 부분에서는 사전에 사용자들 간에 부여된 공유키 정보를 이용해서 공유키를
소유한 사람인지 파악을 통해서 근원지에 대한 인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전송 공격 방지 부분에서는 패킷의 순서 번호, 시퀀스 넘버를 기록하여서 공격을 방지합니다. 기밀성 부분에서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공유되는 키를 암호화함으로써 기밀성을 보장을 합니다. 이 IPSec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ESP 프로토콜, AH 프로토콜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ESP 프로토콜은 송신자와 수신자가 같은 키를 공유하고 대칭형 암복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패킷을 암호화 복화하는 것, 그리고 인증 기능까지 제공이 가능합니다. AH 프로토콜은 송신자와 수신자가 같은 키를 공유하고 이 키를 이용하여 해시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인증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DOI 부분에서는 알고리즘 및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 해석에 대해서 정의한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IPsek에 사용하는 키를 관리하는 키 매니지먼트 구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IPsek의 구성입니다. IPsec 통신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의하는 파라미터들이 존재하는데요. 암복화 프로토콜 관련된 세부 파라미터, 그리고 알고리즘, 그리고 키, 그리고 그 외 속성들, 이 보안 서비스를 위한 이러한 속성들 정보들을 모두 포함해서 SA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AH, Authentication Header, 이 줄임말인 AH는 데이터 무결성과 송신지에 대한 인증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ESP, Encryption Layering Security Payload, 이 약자인 ESP는 이 AH 기능과 더불어서 데이터 기밀성까지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SAD 그리고 SPD가 있습니다. SAD는 앞서 말씀드렸던 SA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즉 SA와 관련된 매개 변수들을 정의하고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이고요. SPD, Security Policy 데이터베이스, 즉 보안 정책들을 기입해 놓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모든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정책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H와 그리고 ES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SA를 구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SA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는 키들을 키관리 부분을 이용을 해서 IPsec 터널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SPD 부분에서는 특정 송신지나 수신지 등의 정책 설정을 통해서 해당 보안 정책으로부터 인가받은 혹은 인가받지 않은 패킷을 포워드하거나 드랍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IPsec 구성 요소인 SA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A는 IPsec으로 통신을 하는 송수신자 간의 인증, 그리고 암호 알고리즘과 암호키를 공유하는 연결 정보들을 포함을 합니다. 전송자와 수신자 간 상호 협상에 의해서 생성되며 단방향으로 SA를 생성을 합니다. 즉, 내가 사용자 A와 그리고 사용자 B 간의 IPsec 터널을 구축한다고 하면은 SA는 다음과 같이 오른쪽 방향, 그러니까 사용자 B를 향하는 방향과 그리고 사용자 A를 향하는 방향, 이렇게 두 가지 SA를 생성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마다 이 SA는 독립적으로 생성되고 관리됩니다. 보안 파라미터 인덱스라고 하는 SPI를 통해서 IPsec 패킷이 어느 SA에 대응되는지 표시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IP 목적지 주소는, 이 SA에 포함되는 IP 목적지 주소는 양단의 사용자 시스템이나 그리고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에 IP 목적지 주소를 기입을 하고요. 그리고 보안 프로토콜 식별자, 앞서 말씀드렸던 AH 프로토콜인지 ESP 프로토콜인지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A와 그리고 사용자 B 간의 IPsec 터널을 구축한다고 하면은 이 다음과 같은 SA가 기입이 됩니다. 보면은 목적지와 그리고 사용되는 키, 그리고 사용되는 프로토콜, 그리고 사용되는 암호 알고리즘, 그리고 인증 알고리즘, 그리고 추가적인 어트리뷰트들이 기입됩니다. 이러한 SA에 기입되는 파라미터는 뭐 프로토콜 정보, 저전송 방지 필드 등의 정보와 그리고 사용되는 암호화 인증 알고리즘, 지속 시간, 그리고 경로에 대한 맥시멈 트랜스퍼 유닛 등등의 정보로서 구성이 됩니다. 이 아래는 IPsec 터널을 구축했을 때 기입되는 SAD에 기입되는 정보들입니다. 보시면은 송신지 주소 그리고 목적지 주소가 기입이 되고요. 사용되는 프로토콜 종류와 SPI 넘버 등 뭐 사용되는 인증이나 그리고 암호화 알고리즘도 기입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IPsec의 다음 구성 요소 SPD입니다. Security Policy Database의 약자죠. 이 SPD에 보안 정책들이 기입이 되는데, 즉 패킷에 제공된 보안 서비스를 결정을 하는 결정 정보들이 기입이 됩니다. 모든 IPsec이 구현되면은 이 정책을 해당 IPsec 구축되는 IPsec에 대한 정책을 SPD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이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셀렉터, SA 셀렉터로 색임이 되고 IP 패킷에 제공된 보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SPD에 포함되는 정보들을 살펴보시면은 송수신지에 대한 IP 주소와 그리고 포트 정보, 그리고 사용자의 ID, 그리고 적용되는 IPsec 프로토콜, 뭐 AH와 ESP 또는 둘을 같이 쓰는 정도로서 기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IP6의 여부, 그리고 IP 버전 4에 대한 TOS 정보까지 기입이 됩니다. 아래 보시면은 프로토콜, 어떠한 해당 패킷이 사용하는 타겟 프로토콜들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로컬과 리모트, 즉 송신지와 수신지에 대한 주소 정보들, 그리고 액션, 뭐 바이패스 형태로 처리를 할 건지, 혹은 프로텍트, 혹은 디스카드 형태로 버리는 것으로 처리를 할 건지, 그리고 추가적인 디스크라이브 커멘트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IPsec 구축이 된 이후에 SPD에 기입된 정보들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타겟 프로토콜, 패킷 내 타겟 프로토콜이 TCP일 경우 포워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다음과 같이 정보 기입이 됩니다. 다음은 이 IPsek의 보안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나가는 패킷, 즉 아웃바운드 패킷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패킷이 다른 사용자로 해당 사용자에서 다른 사용자로 전송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아웃바운드 IP 패킷은 SPD로 들어가서 SPD 목록 이 해당 패킷에 대한 정보가 정책이 SPD에 기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패킷을 삭제하거나 오류 메시지를 띄우게 되고요. 그리고 SPD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입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프로텍트 형태로서 방향이 결정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에 SAD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에 SAD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IPsec 프로토콜을 태워야 된다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IK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키 정보에 대한 키 관리 서비스를 받아서 우리는 AH 그리고 ESP
프로토콜을 분류를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패킷을 최종적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전송을 하는 형태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인입되는 패킷, 즉 인바운드 패킷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이전에 전송했던 패킷이 목적지 사용자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먼저 사용자는 패킷 유형을 분석을 합니다. 해당 패킷이 그냥 일반 IP 패킷인지 그리고 IPsec 패킷인지를 검사를 합니다. 해당 IP 패킷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SPD를 검색을 하고 해당 패킷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패킷을 삭제하거나 오류 메시지를 띄움으로써 버리게 됩니다. 만약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보안 정책이 인가되었는지에 대한 보안 정책이 인가된 대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IPsec 패킷이라고 패킷 유형이 분석된 경우에는 SAD를 거쳐서 SAD에 있는지 없는지, 해당 패킷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이전과 동일하게 패킷을 삭제하고 오류 메시지를 띄우게 되고요. 만약에 SAD에 있는 경우에는 AH 또는 ESP 프로토콜을 분류하고 여기에 대해서 패킷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이 IPsec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은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송 모드, 다른 하나는 터널 모드입니다. 이 전송 모드는 게이트웨이가 호스트로서 동작하는 경우와 같이 주로 두 호스트 간의 연결에 사용합니다. IP 페이로드 부분만을 암호화를 하고요. 원래 기존의 IP 헤더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IP 헤더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후에 IPsec 헤더가 달리죠. 데이터는 그대로 내려가되 암호화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런 IPsec 전송 모드의 장점은 초기 패킷에 최소 바이트의 IPsec 헤더만 추가가 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서는 초기 IPsec 헤더가 보존되기 때문에 퍼블릭 네트워크 상의 모든 장비가 만약에 이 해당 패킷을 스니핑이나 혹은 탈취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패킷의 최종 목적지가 이 IP 헤더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터널 모드는 통신 단말 간 목적지, 라우터나 게이트웨이가 암호화된 패킷 IP를 복호화하여 최종 목적지에 포워딩을 하는 형식입니다. IP 헤더까지 포함한 전체 IP 패킷이 암호화가 됩니다. 보시면은 전체 부분이 암호화가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IP 헤더의 구성이 필요하죠. 말씀드렸듯이 라우터나 게이트웨이까지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IP 헤더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전체 패킷이 암호화되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공격자는 최초의 전송지와 최종 목적지가 아닌 터널의 엔드포인트 부분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즉 라우터나 게이트웨이 부분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IPsec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IPsec에서 사용하는 보안 페이로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IPsec의 시큐리티 페이로드는 AH 그리고 ESP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AH Authentication Header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AH를 사용하는 경우는 IP 패킷에 대한 무결성과 그리고 인증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AH를 사용합니다. 이 AH 내에서는 시퀀스 넘버, 즉 재전송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값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IP 패킷의 무결성을 조사하기 위한 ICV를 포함하는 필드, Authentication Data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SPI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Security Parameter Index를 통해서 목적지 IP 주소와 그리고 AH 보안 프로토콜을 조합하여 생성되는 이 SPI 값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해당 IP 패킷에 대응되는 SA를 식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AH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으로는 MD5 그리고
SHA-1 등과 같은 해시 함수가 사용 가능했습니다. 셔터드 SHA-1에 대한 셔터드 이후에 아마도 업데이트가 됐을 거라고 사료가 되네요. 해당 정보 부분은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발표 자료는요. 그리고 HMAC MD5 96 그리고 HMAC SHA-1 96을 반드시 기본 인증 알고리즘으로 제공했어야 했습니다. 보면은 이 부분이 AH 헤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아래 부분은 인증을 요하는 데이터 부입니다. 이 AH가 제공하는 재전송 공격에 대한 방지 기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퀀스 넘버, 이 필드 값을 이용을 해서 패킷에 대한 재전송 공격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SA가 결정되면은 패킷 송신자가 시퀀스 넘버 카운트를 우선적으로 0으로 초기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SA로 패킷을 보낼 때마다 카운트 값을 1씩 증가를 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값이 2의 32승에 마이너스 1까지 도달하면은 새로운 키를 이용해서 새로운 SA를 협상을 해서 시퀀스 넘버는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만약 메시지 인증 코드를 점검하여 인증이 되지 않은 패킷은 폐기를 하고요. 보안 레벨을 조정해서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시퀀스 넘버에 대한 사이클 감시를 디세이블 시킨다면은 이 SA가 새로 개설되지 않고 시퀀스 넘버는 계속 일씩 증가하는 형태로서 패킷을 전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이 시퀀스 넘버 값을 이용을 해서 안티 리플레이에 대한 기능을 제공을 하죠. 그리고 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 시간으로 인해서 QoS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보면 다음과 같이 시퀀스 넘버 값들이 일씩 증가되는 형태로서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다음은 이 AH를 사용한 전송 모드와 그리고 터널 모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송 모드 그리고 터널 모드 이렇게 두 가지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송 모드는 상위 계층 프로토콜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TCP, UDP, ICMP 등과 같은 전송 계층의 세그멘트들을 인증할 경우에 사용됩니다. 터널 모드의 같은 경우는 새로운 IP 헤더를 붙인다고 했죠. 즉 전체 IP 패킷에 대해서 인증을 수행을 할 때 터널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보안 게이트웨이에서 구현될 때 새롭게 생성된 IP 헤더가 보안 게이트웨이 주소를 가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IP 버전 4 부분을 보시면은 IP 헤더와 TCP 데이터가 위치하게 되고요. 전송 모드를 가지게 되면은 IPsec 헤더가 추가가 되고 이 TCP 데이터와 그리고 IP 헤더가 그 양 단에 위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IPsec 헤더와 그리고 새로운 IP 헤더가 부과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후에 IP 헤더와 TCP 데이터가 위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IP 버전 6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 패킷의 형태가 있었다면 전송 모드에서는 AH와 DST 필드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위치하게 됩니다. 터널 모드의 경우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서 새로운 IPsec 헤더 값이 앞에 위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AH 기능의 동작하는 과정인데요. 종단 간의 인증이나 종단과 그리고 중계 시스템 간의 인증에 사용이 됩니다. 종단 간 인증의 경우에는 서버와 그리고 사용자 간이 인증을 할 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종단과 중계 시스템 간의
인증 부분에서도 이 AH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AH에서 사용하는 인증 알고리즘입니다. 먼저 인테그리티 체크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ICV라는 밸류 값의 계산에 인증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IPsec 연결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는 SA를 확립을 할 때 해당 값이 명시가 되게 됩니다.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일방향 해시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메시지 인증 코드를 포함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필수적인 구현 알고리즘으로는 HMAC MD5, HMAC 샤워이 있습니다. 이 ICV라고 하는 무결성 체크에 사용되는 값을 계산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IP 버전 4와 IP 버전 6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IP 버전 4에서 이 ICV 계산의 값을 하는데 변하지 않는 부분으로서는 뭐 버전 정보, 인터넷 헤더 길이, 그 다음 전체 길이, 식별, ID, 그리고 프로토콜, 출발지 주소, 목적지 주소가 변하지 않게 되고요. 변하게 되는 타입으로서는 서비스 타입, 그리고 플래그, 그리고 단편 위치, 수명 시간, TTL, 그리고 헤더 검사 값은 변하는 형태로서 ICV 값 계산에 사용이 됩니다. IP 버전 4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버전 6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ESP 페이로드 부분입니다. 이 ESP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IP 패킷의 무결성 및 인증 그리고 기밀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호스트 투 호스트, 게이트웨이 투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투 호스트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ESP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는 비밀성과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송신지 인증, 그 다음에 비연결 무결성, 그리고 재전송 방지 서비스, 그리고 제한된 트래픽 흐름에 대한 기밀성을 제공을 합니다. 기밀성 부분에서는 공유 정보를 이용해서 패킷에 대한 암호화나 인증을 제공을 하고요. 데이터 송신지 인증에서는 최초 공유했던 프리쉐어드 키 방식으로 공유를 할 때는 이 공유된 키 값을 소유하게 되고요. 그리고 메시지 인증 코드를 통해서 이 무결성을 제공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퀀스 넘버를 이용해서 안티 리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한된 트래픽에 대한 흐름에 대한 기밀성 제공은 터널 모드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ESP 헤더 부분이 위치하게 되고요. 그 아래에는 페이로드와 그리고 패딩된 부분 ESP 트레일러 그리고 어센티케이션 데이터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트랜스포트 모드 그리고 터널 모드가 있습니다. 이 ESP에서 사용하는 트랜스포트 모드와 터널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트랜스포트 모드에서는 TCP, UDP, ICMP 등과 같은 트랜스포트 계층의 세그먼트들을 암호할 경우에 사용되고 IP 헤더에 대한 보호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송 모드가 그랬죠. 그 다음에 암호함이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인증을 합니다. 다음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역시 IP, TCP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IP 헤더 부분은 보호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TCP 데이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ESP 헤더와 ESP 트레일러 사이에 위치하게 되고요. 이때 암호화가 진행되는 부분은 TCP 데이터부터 그리고 ESP 트레일러 부분까지입니다. 그리고 ESP 헤더 부분부터 ESP 트레일러까지는 인증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뒷부분에 이제 ESP 인증 데이터가 붙게 되고요.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전송 모드와 AH의 전송 모드와 같이 IP 헤더 부분은 보호가 되지가 않아요. 다음은 터널 모드입니다. 터널 모드에서는 전체 IP 패킷이 암호화가 되어 말씀드렸듯이 통째로 암호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에 사용되는 부분은 ESP 트레일러까지고요. 인증에 사용되는 부분은 ESP 헤더부터 ESP 트레일러 부분까지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 IP 헤더는 고정돼서 들어가며 ESP 트레일러를 포함한 데이터는 암호화가 됩니다. 그리고 IP 헤더를 포함한 전체 IP 패킷이 암호화되기 때문에
라우터를 위한 새로운 IP 헤더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IP 버전 6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유사하니까요. ESP 동작 과정입니다. 먼저 송신자와 수신자 간 전송 모드를 통해서 우리는 최초 암호화 그리고 라우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수신 쪽에서는 복호화 그리고 인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Psec 터널 모드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해당 부분에 VPN 연결이 적용되어서 새로운 헤더부를 붙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게이트웨이에 대한 주소지를 대신을 하고요. 그 안에서 IPsec 연결이 구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SP에서 사용하는 암호화 그리고 인증 알고리즘입니다. 페이로드 데이터와 그리고 패딩 그리고 다음 헤더 등이 암호화가 됩니다. ESP를 지원하는 IP 버전 4 시스템은 DES CBC 모드를 지원해야 하며 기타 암호화 알고리즘 트리플 DES 그리고 RC5 그리고 IDA 등등도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ESP가 메시지 인증 코드를 사용해서 지원하는 경우 기밀성과 인증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HMAC MD5 그리고 HMAC SHA-1을 지원을 해야 합니다. 사용되는 알고리즘들을 쭉 나열한 건데요. 사용되는 DPL만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DPL만에 대한 종류들이 포함이 되고요. 인증 부분에서는 프리쉐어드 키, 즉 미리 사전에 키를 공유하여 박아버리는 경우나 혹은 RSA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무결성은 MD5와 SHA, 그리고 기밀성을 제공하기 위한 알고리즘 종류는 다음과 같은 DES, 트리플 DES ASCL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이상엔 AH, ESP, 그리고 ESP와 AH가 위치하게 됩니다. 정리해서 한 장으로 나타내보고자 한 그림인데요. AH와 ESP가 있습니다. AH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앞서 말씀드렸던 무결성과 인증이 제공이 되고요. ESP에서는 무결성과 그런지 인증 그리고 암호화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둘 다 안티리플레이 기능을 포함을 하고요. AH 서비스는 커넥션 리스 형태로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AH는 전송 모드와 터널 모드 이 두 가지 모드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ESP의 경우에는 AH와 ESP를 함께 사용해야 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AH와 ESP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이유로는 ESP에서는 헤더를 제외하고 인증하기 때문에 우리는 AH 그리고 ESP 두 가지를 사용하여 두 가지를 IPsec 연결에 사용하긴 합니다. ESP 적용 부분에서는 터널 모드, 전송 모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보면 AH를 사용하면은 다음과 같은 인증부 그리고 터널 모드는 다음과 같은 인증부, 전송 모드에서는 이쪽에는 암호화부 그리고 인증부, 터널 모드에서도 암호부, 인증부 부분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H와 ESP를 비교를 하자면은 액세스 컨트롤, 이 AH 그리고 ESP 그리고 AH와 ESP 모두 제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결성 부분도 역시 AH가 포함된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송신지 인증 부분도 AH가 포함된 AH에서 제공이 가능하고요. 안티리플레이는 AH와 그리고 ESP 모두 제공이 가능합니다. 기밀성 부분에서는 ESP가 이 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보안성을 위해서라면 AH와 ESP 이렇게 두 가지 모드를 적용을 해서 안전성을 높인 형태로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AH와 ESP 이렇게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SA를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특정 트래픽에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SA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H와 ESP 메커니즘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모두 사용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증과 그리고 무결성 그리고 기밀성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H 전송 모드의 경우에는 기밀성을 제공하는 부분은 없죠. 반면에 ESP 전송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안 게이트웨이 간 혹은 네트워크 장비 간 해당 채널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ESP SA 내부에 AH SA를 포함시켜서 다음과 같이 보안 게이트웨이 간 기밀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AH나 ESP 프로토콜 안에 내부에 AH 전송 모드나 ESP 전송 모드 혹은 ESP SA 내부에 AH SA를 다중적으로 포함하는 다중 터널링 기법을 사용을 했을 때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IPsec 연결 보안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IPsec의 개요 그리고 IPsec의 구조 그리고 IPsec에 사용되는 AH 그리고 ESP 보안 페이로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 IPsec VPN 연결해서 키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Psec에서 보안석을 제공하는 핵심 키가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송신자와 수신자가 키를 안전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요? 송신자와 수신자가 IPsec을 수행할 프로토콜 첫 번째로 AH 프로토콜을 사용할 것인가 ESP 프로토콜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부분으로서 기밀성을 위해서 혹은 인증을 위해서 DES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인가 AES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인가 혹은 SHA-1으로 인증할 것인가 MD5로 인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고요. 다음 키 부분에서는 암호화에 어떤 키를 사용하여 패킷을 암호할 것인가 혹은 인증에 사용되는 키로서는 메시지 인증 코드에서 어떠한 키를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외의 속성들 암복화 인증에 사용되는 세션 키의 유효기간, 키 길이, 터널 모드, 트랜스포트 모드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 이 이상의 정보들을 직접적으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기입하면은 우리는 패킷 분석을 통해서 패킷 내 크립토 아널리시스 통해서 저 공격에 시작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키의 안전한 분배나 그리고 키 업데이트 즉 에이징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IPsec에서의 키관리 프로토콜입니다. 이 IPsek에 기본적으로 설정된 자동화된 키관리 프로토콜로는 OKDP와 그리고 ISAKMP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 OKDP 같은 경우는 키를 분배하는 프로토콜이고요. ISAKMP는 키의 생성과 그리고 협상, 삭제 등을 관리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러한 키를 관리하는 유형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직접적으로 기입하는 수동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 부분이 있습니다. 수동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수동으로 키를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SA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키나 그 밖의 사항들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합의를 합니다. 아니면은 기존에 제가 해당 이 IPsec VPN 프로그램으로 스트롱 소환을 사용을 했었는데 PSK, 프리쉐어드 키 방식의 경우에는 기존에 동일한 형태로서 키를 메시지를 보내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박아놔서 사용을 하는 형태도 이렇게 매뉴얼한 형태로서 포함이 되죠. 자동 부분에서는 정의된 키 교환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SA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분산 시스템에서는 자동적으로 키를 사용 관리하는 이 오토메이트 모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OKDP 프로토콜입니다. 오클리 키 디터미네이션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DPL만 알고리즘에 기반한 키 교환 메커니즘이고요. DPL만 알고리즘의 장점과 단점 모두 아시죠? 장점의 경우에는 필요할 때 키를 생성을 하고 두 변수 외에 사전 협의나 기반 구조가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중간자 공격과 그리고 클로깅, 즉 대량의 키를 생산시켜서 부하를 발생시키는 공격이 취약합니다. 이 DPL만의 알고리즘이 장점을 이용하고 단점을 개선시킨 프로토콜입니다. 자신의 IP 주소, 포트 번호, 그리고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자에게 종속적이며 빠르게 생성되는 쿠키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합의할 소수값들 QA 선정을 위해서 일련의 값들이 정의된 그룹 값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전송 공격에 대비해서 넌스에 서명을 함으로써 인증 기능을 추가하여 중간자 공격을 방어를 합니다. 전자서명과 공개키 그리고 대칭키 암호화를 사용을 해서 공격을 방어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DPL만과 같이 GX승과 P 간의 모듈러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쿠키값 R값과 그리고 말씀드렸던 소수 선정을 위한 그룹값을 나누어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서명값을 이 넌스 값을 포함시켜서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G의 X승과 P의 모듈러 연산값 그리고 G의 Y승과 PY 모듈러 연산값 이 값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이 송신자와 수신자는 모두 G의 X, Y승 모듈러 연산 P값이라는 키를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ISA-KMP 프로토콜입니다. 인터넷 시큐리티 어소시에이션 앤 키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SA나 이 세션 키를 관리하는데 이 키의 생성과 협상, 삭제를 할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이 ISA KMP 프로토콜에서는 SA를 생성하거나 수정, 삭제하기 위한 절차와 그리고 패킷의 구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범용적인 프로토콜로서 설계가 되었고요. 결국 범용적인 프로토콜이라고 하면은 IPsec 프로토콜만을 대상으로 정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IPsec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IKA 프로토콜에서 IPsec을 위해 확장한 부분을 포함시켜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양한 키교환 알고리즘에 적용이 가능한 범용적인 구조를 가지고요. 2단계 형태로서 동작함으로써 보안성을 제공합니다. 페이지 1과 페이지 2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페이지 1 부분에서는 협상하는 과정을 보호하기 위해 SA를 개설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엔 실제 보안 프로토콜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SA를 개설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협상 과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 그리고 실제 사용할 SA를 개설하는 과정,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ISA-KMP 헤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니시에이터, 그리고 리스폰더의 쿠키 값과 다음에는 next payload, 그 다음에 major, 그리고 minor 버전. 그러니까 이하와 최하와 그러니까 기타적으로 사용할 버전 값을 명시를 해놓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교환 타입들, 그리고 플래그 값, 메시지 아이디와 그리고 길이 값이 명시가 됩니다. SA payload 부분에서는 next header와 그리고 reserved field, 그 다음 payload length, 필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IKE입니다. 이 IKE는 인터넷 키 익스체인지의 약자입니다. 흔히 IPsek에서 키 관리를 위해서는 IK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IK는 즉 키교환 그리고 SA 협상을 위해서 사용되는 OKDP와 그리고 ISA-KMP 이렇게 두 가지가 결합된 프로토콜입니다. 키 교환부터 SA 협상에 사용되는 키 관련된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건데요. OKDP 프로토콜로부터 키 교환되는 키 교환 모드들을 가져오게 됐고요. 그리고 ISA-KMP 프로토콜로부터 키 교환 및 인증 프레임워크, 메시지 포맷이나 페이즈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협상이나 인증, 키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우리는 ISA-KMP 보안 연결 1단계, 그리고 페이즈 1과 그리고 페이즈 2 2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ISA-KMP 보안 연결과 그리고 IPsec 보안 연결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를 이용해서 우리는 AEH나 ESP를 이용해서 IPsec 터널을 구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IK 프로토콜을 단계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안전한 통신 채널을 설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키 교환, 보안 연결 수립과 그리고 터널 수립에 필요한 보안 속성들을 협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호 인증을 위해서는 PS키나 전자서명 그리고 공개키 기반으로 상호 인증이 가능하고요. IK 페이즈 2 부분에서는
실제 사용하게 될 SA와 그리고 키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메시지 교환을 통해서 완성이 되며 1단계 보안 연결 보하에 주기적으로 키 생성을 수행을 합니다. 송수신대는 암호화 및 인증에 사용되는 키 그리고 알고리즘 등 IPsec SA를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전 공유 키 기반으로 상호 인증을 하는 부분인데요. 사전 공유 키라고 하면은 송신자와 수신자가 사전에 키를 공유하죠. 그래서 일단 연결되는 부분을 보시면은 IK 헤더와 IASA KMPSA 프로포절, 즉 지원 알고리즘 목록을 송신자와 수신자 간 나눠왔습니다. 서로 공유를 하게 되고요. 이때 UDP 500번 포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송신자는 수신자에게 이제 알고리즘용 공개 키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알고리즘용 공개 키를 회신하게 되고요. 이를 이용해서 PSK와 그리고 IDA를 이용해서 해시화된 정보를 전송을 합니다. 역시 회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단계 부분에서는 IK 헤더와 IPsec 프로포절 그리고 넌스 값과 ID 값을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나눠 갖게 됩니다. 암호 알고리즘과 그리고 공개 키와 넌스 값에 대한 정보들을 나눠 갖게 되고 해시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수신자 측에서는 해당 정보를 이용한 해시 값과 비교함으로써 이것에 대한 인증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그레시브 모드라고 해서 사용자의 신원이 보장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서 사용을 합니다. 신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부분 중에 일부분이 대체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다음 부분은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상호 인증하는 부분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UDP 500번 포트를 사용하고요. 이전과 동일하게 IK 헤더와 그리고 SA 프로포절 부분에 대해서 즉 지원하는 알고리즘 목록들을 서로 공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알고리즘용 공개 키를 또 양쪽이 나눠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암호화 부분에서는 암호화된 형태로서 인증서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고서 수신하게 되는 것이죠. 앞선 부분 이후에 우리는 인증서를 나눠 갖게 되고 해당 부분을 이용해서 인증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앞선 부분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인증서를 전송하는 형태 리스폰더 인증서 서명값과 그리고 이니시에이터의 서명한 값에 대한 인증서를 같이 보낸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공개키 암호화 부분인데요. 이 부분 또한 역시 앞선 부분과 동일하게 알고리즘 목록을 송신자와 수신자가 나눠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개키와 개인키에 대한 일부를 전송받고 공유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서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는 부분에서도 인증서와 그리고 서명값을 이용을 해서 인증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그레시브 모드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앞서 배웠던 암호학적인 요소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대칭키, 그리고 공개키, 그리고 해시, 그리고 인증서, 전자서명 등을 이용을 해서 암호학적인 요소로서 가상사 설명을 구축을 하는 IPsec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한 학기 강의 마무리에 앞서서 근본 학기에 배운 주요 암호학 기술, 그리고 해당 기술이 메시지 전송부터 현재의 보안 기술까지 미치는 바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이번 학기 다양한 암호학적 요소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암호화와 복호화가 같은 키를 이용하는 암호 방식인 대칭키 암호 방식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이 대칭키 암호 방식은 주로 메시지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AES와 DES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개키 암호입니다.
이 공개키 암호 방식은 암호화와 복호화에 사용되는 키가 다른 암호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개인키로 암호화를 진행하면 공개키로 복호화를, 공개키로 암호화를 진행하면 복호화를 위해서는 개인키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키 분배에 대칭키가 가졌던 키 분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고요. 대칭키와 같이 메시지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RSA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해시 함수입니다. 이 해시 함수는 긴 메시지를 짧은 값인 해시 밸류로 변화하는 기술로서 메시지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이용합니다. 소프트웨어 변조 여부를 파악하는 데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머클담 그룹, 즉 MD 구조인 샤1 그리고 스펀지 구조인 샤3의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메시지 인증 코드는 통신 상대방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전송 도중에 공격자에 의해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인증 기술로서 메시지 무결성을 검증하고 인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용을 했었습니다. 다음 전자서명. 이 전자서명은 제3자에 대해 메시지를 검증을 하고 그리고 통신 상대방의 부인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마지막인 난수 생성기. 이 난수 생성기는 예측 불가능한 비티어를 생성하는 기술로서 암호화 일방향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구성합니다. 이 의사 난수 생성기는 키나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등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뿐만 아니라 많은 기술을 배웠는데요. 이 중 6가지 대표 기술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대칭 암호는 기밀성을 보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대칭 암호는 메시지 인증 코드에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암호에도 사용이 됩니다. 이 하이브리드 암호는 공개키 암호와 그리고 대칭 암호, 대칭키 암호 이 두 가지를 이용하여 기밀성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칭 암호는 메시지를 내용을 암호화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공개키 암호의 경우에는 이 대칭키, 즉 세션키를 암호화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칭 암호의 사용 예로서 메시지 인증 코드, 즉 인증과 무결성을 보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메시지 인증 코드에는 대칭 암호뿐만 아니라 일방향 해시 함수, 무결성을 보장을 하는 해시 함수가 사용이 되죠. 그리고 이 해시 함수는 부인, 인증, 무결성의 성질을 제공하는 전자서명에도 이용이 됩니다. 메시지의 해시값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인증서는 이 전자서명과 아주 연관성이 깊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대칭 암호 그리고 공개키 암호 둘 다 유사하게 기밀성을 보장을 하죠. 그리고 이 대칭 암호, 하이브리드 암호, 그리고 공개키 암호 전부 키가 사용이 되죠. 이 키는 의산한수 생성기로부터 생성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측 불가능한 난수와 유사한 수준의 키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의산한수 생성기가 이용이 되고요. 이 의산한수 생성기에 들어가는 seed, 여기서는 종자라고 표현을 했네요. 의산한수에 들어가는 seed를 얻기 위해서 진정한 난수 생성키, 재현 불가능하지만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의산난수 생성기를 구현을 하여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암호 기술을 이용해서 비대면 상태로 사용자 A, 사용자 B 서로 모르는 이 둘 간의 통신 과정에서 암호화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까요? 먼저 사용자 A와 B가 통신을 한다고 했을 때 A가 B에게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을 때 해당 메시지는 수신자만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인 즉슨 기밀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중간에 메시지가 변조되면 안 되겠죠. 무결성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송신자, 사용자 A
보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송신자에 대한 위조가 방지되어야 되고요. 인증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작업에 대한 처리 증명, 즉 보인붕세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자면요. 먼저 첫 번째로 사용자 A가 B에게 보낼 메시지를 해시 함수를 통해서 메시지 다이제스트 값을 뽑아내고 해당 메시지에 앨리스의 개인 키로 서명을 해서 전자서명 값을 만들게 됩니다. 메시지에 대한 해시 값으로서 우리는 무결성, 그리고 서명을 앨리스, 사용자 A의 개인 키로서 서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송신자에 대한 인증을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생성된 메시지가 전자서명이 메시지와 그리고 사용자 A의 공개키로 한 메시지를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대칭키를 이용해서 해당 메시지를 암호화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암호화된 메시지와 더불어서 해당 대칭키를 사용자 B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합니다. 하이브리드 암호화였죠. 대칭키로 암호화하고 해당 메시지 값까지 담아서 사용자 B에게 전송을 하는 것이죠. 그럼 사용자 B는 해당 메시지 두 가지를 서로 분류를 하고 먼저 사용자 B의 개인 키로 복호화를 암호화에 사용된 대칭키를 복호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전송받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위에서 복호화시킨 대칭키로 복호화를 시켜서 메시지 그리고 전자서명 그리고 사용자 A의 공개키 인증서를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해시 함수를 돌려서 메시지 다이제스트 값을 뽑아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 사용자 A로부터 받은 공개키 인증서 내인 공개키를 이용을 해서 전자서명 값을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지 다이제스트 값을 생성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생성했던 메시지 다이제스트 값과 비교를 하여 우리는 기밀성, 그리고 인증, 그리고 무결성, 그리고 부인 봉쇄 같은 4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광고에도 나오는 양자보안 통신, 양자보안 스마트폰 등과 같은 새로운 암호화 기법의 발전은 암호화 기반의 기존 보안 메커니즘의 발전을 가속화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격자들도 이러한 발전된 기술을 이용해서 보다 진화된 공격을 수행함으로써 금전적인 이득을 챙기거나 인프라에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한 인프라 내에 100개의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한 개의 시스템에 취약점이 생겨 뚫려도 인프라 전체에 그 피해가 퍼져나갈 수 있다고 하죠. 보안의 근간인 암호를 바탕으로 해당 피해를 방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안 기술은 발전해 나가야겠습니다. 지난 파이도 프로토콜과 같이 과거에 개발된 공개키 기법을 이용해서 로컬 그리고 원격 인증을 진행함으로써 편리성과 보안성을 만족시켰죠. 이처럼 새로운 보안 기술은 신기술만이 아니라 기존의 기술의 응용을 통해서 탄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암호화 기법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형식의 보안 기법들이 새로 개발되고 추가됩니다. 방화벽도 세우고 점점 비밀번호도 길어지고 특수문자, 영문, 대소문자 섞어야 되고 핸드폰 인증해야 되고 전자서명하고 공인인증서 쓰고 보안카드를 넘어 시간 외축까지 섞어버린 원타임 패스워드 OTP도 개발되고 참 많습니다. 관리자는 고객들의 암호를 요상하게 요리해서 보관하기도 하는 등 공격을 피하기 위한 수많은 방어 기법이 생깁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암호화 체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보안 시스템이 발달되면서 해킹을 하는 것도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시스템을 뚫기 힘드니 사람들의 실수를 노리는 사회공학적 해킹 기법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메일 피싱, 보이스 피싱, 가짜 웹사이트 파밍, 문자 스미싱 등 아주 그냥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생기면서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보안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의 보안과 주의도 필요해졌습니다. 이상한 링크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한층 더 고도화된 공격 기법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변에 한두 명씩은 꼭 경험해본 랜섬웨어, 몸값을 뜻하는 랜섬과 소프트웨어의 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불특정 다수에게 악성 소프트웨어를 마구 뿌리는 해킹
방법으로 이 자스들이 암호화 기법을 역으로 활용해서 중요 문서들을 모두 암호화시켜버린 후에 중요 정보들에 대한 몸값을 비트코인으로 요구합니다. 막상 코인을 보내도 해결 안 해주는 상도덕 없는 자스들이 많지요. 에이씨. 2017년에는 해커들이 미국 국가 안보국의 해킹 툴을 훔쳐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를 만들어서 유포하게 되는데요. 전 세계 150여 개국 23만 대 이상의 컴퓨터를 감염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악성 코드를 활용해서 지나가는 사람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양아치식 공격이 있는 반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아주 그냥 치밀하게 조직해서 부유층을 지속적으로 노리는 계획형 공격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쓸쓸한 너의 한 곳만 노리는 아파트 공격! APT 공격! APT 공격은 주로 정부기관이나 기업들을 공격합니다. 정부나 기업엔 지켜야 할 중요한 정보가 너무 많고 한 번 공격을 받으면 저 같은 개미들과는 다르게 피해가 막심합니다. 특히 요즘은 일반 개인과 기업 모두 점점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면서 여러 중요한 정보들이 몇 개의 큰 기관들에 모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격하는 해커 입장에서는 만 번을 공격해서 계속 실패하다 한 번만 뚫어도 큰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치밀하게 정보를 수집해 침입을 시도하는 것이죠. APT 공격같이 고도화된 집요한 공격에는 그에 맞는 체계적인 보안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마치 집안의 귀중품은 그냥 금고에 보관하면 되지만 여러 사람의 귀중한 자산이 한 곳에 모여있는 은행에는 경비 시스템, 보안관, 다중금고 등 종합적인 보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 이번 학기 암호 기술과 암호 응용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정보보호의 근간, 암호 기술에 대해서 조금 친숙해 주셨다. 이 용어 혹은 이 알고리즘을 들어봤다. 기억에 남거나 혹은 메시지를 전송할 때는 기밀성 및 기타 보안 기능을 만족시켜야 되니 어떻게 되겠네 라고 머릿속에서 생각이 드는 것만으로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 그럼 다음 주 팀들을 통해서 기말고사에서 뵙겠습니다. 다들 준비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